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오늘부터는 이재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이 막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명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또 이재명 재판이 또 최종심 대법원 재판이 판결이 곧 있고 하니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요즘 행보는 과거에 이재명을 알았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보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던 이재명은 어떤 이재명이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은 판결은 어떻게 날 건지, 그리고 이재명한테 아직 기대해도 될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꼭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혁명적 교체. 뭘 교체하느냐 하면요, 길을 교체합니다. 1976년부터 한국의 관공서에는 어디 할 것 없이 태극기와 함께 뭐가 개양되었냐 하면 새마을기가 개양되었습니다. 박정희 명령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죽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새마을기를 내릴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새마을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새마을기, 이거 뭐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새마을기는 박정희 체제, 구체제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소위 민주화 정권도요, 아무도 내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걸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그렇죠, 그죠? 왜? 박정희를 아직도 숭배하는 세력이, 박정희를 근대화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때는 80% 됐어요. 박정희 향수가 아주 짙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새마을호기는 태극기 다음에 신성불가침의 깃발이었다. 그 깃발을 내려버리고 그 대신 세월호 길을 올렸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깃발 교체는요, 왕국의 깃발을 내리고 공화국의 깃발을 올린 거나 거의 같은 격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에서 새마을기를 내리고 세월호기를 올려놓은 장면입니다. 2014년 5월 1일, 4월 15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죠, 그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성남시청과 3개구청, 도서관 등에 새마을기를 내려버리고 세월호기를 올렸다. 그래가지고 3년 9개월 동안 평창올림픽 직전에 가지고 이제 한반도기를 올리는데, 그 세월호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올리는데, 여하튼 그때도 새마을기는 안 올렸습니다. 3년 9개월 동안 세월호기를 개항하고 있었다. 그러자면, 그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 낡아 빠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에 가보면 아직도 그 기념 사업하고 기념관이 있고 그래요. 지나가다 보면 그 지나가면서 내 선웃음이 나요. 이게 새마을운동의 뿌리가요, 조선 총독부가,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시행했던 농촌진흥운동하고 판박입니다. 일본 잔재 중에도 진짜 최악의 잔재가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1932년부터 40년까지 있었던 건데, 조선 총독부가 주도하는 관제 농민운동이었습니다. 국가가 딱 설계해 놔놓고 농민의 운동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국가가 주도해 나가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그랬겠어요? 농민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한국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본 제국의 지배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위해서? 박정희의 지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죠? 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농가 부채가 엄청 늘어났어요. 농가 경제가 파산할 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생활 파탄 나는데 못 견디겠죠. 그렇죠, 그죠? 더구나 소작이 일제시대 가면서 조선시대보다도 소작이 더 많이 번져버렸죠. 그리고 소작, 그러면 그죠? 일제시대에 최소 50% 소작료가, 그 다음 최대는 한 80%까지 올라가면 80%, 90%까지 소작료를 냅니다. 농민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착취죠. 그러니까 일본 지주하고 조선인 지주들이 다 착취자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면 착취에 내몰리가 농가 경제가 몰락하게 되니까 농민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조합이 있는데 이게 좌파들의 농민조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적색 농민조합. 그 다음에 이게 좀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소작료를 내려달라. 그 소작쟁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꺼내놓은 게 뭐냐면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운동을 못 일어나도록 농민을 철저히 통제함과 동시에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소위 신민화 교육을 합니다. 신민화 교육.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안돼 가지고 시행된 게 농촌진흥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그 새마을운동과 마찬가지로 그죠? 불악단이에요. 불악단이. 말단이에요. 말단위로 금융조합, 산업조합 이런 게 해가지고 다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조직 내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자력갱생 사업 가면서 금검절약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가 경제 파탄 문제를 국가에서 전혀 해결하지 않고 노동력, 부역 노동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이게 한 3년 만에요. 대성공을 거뒀어요. 어떻게 성공을 거두냐? 농민운동이 소멸돼 버리고 수작쟁이운동 이런 거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농촌이 완전히 관제화돼 버렸어요. 관의 주도한 대로 따라가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래 되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신민화 교육을 시행되는데 일본식 신도를 숭배하도록 신도를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국가의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사회 공동체 의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 완전히 외놈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되고 나면 나중에 뭐 하겠어요? 더 심화된 외놈 만들기 하겠죠. 그죠? 외놈 만들면 마지막 판이 뭡니까? 창시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죠? 조선말 없애버리고. 이래서 이런 목표 달성이 되자 이제는 이런 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진흥운동 같은 걸. 그래가지고 방향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전시동원 궁극체제를 만들어가지고 1940년 12월부터 국민총력운동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징병이 되고 그죠? 궁극주의 체제로 치달아갑니다. 그러니까 노력동원체제에서 그 다음 뭐로 가는 거죠? 군사동원체제로 가는 겁니다. 핵심이. 그리고 노력동원체제의 핵심이 뭐다? 농촌진흥운동이고 그 다음이 군사동원체제다.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시기에 박정희도 조선인에서 뭐로 세뇌되어 갔냐면 일본 제국인으로 세뇌되어 간데도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제국 세뇌인, 제국인으로 세뇌되어 가요. 그게 뭡니까? 일본 제국의 최천병이 뭡니까? 장교들입니다. 일본군 장교가 일본 군국주의의 최천병이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차차차차 조선인에서 뭐로 바뀌어가요? 일본인으로 바뀌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까지 합니까? 일본 군인 되기 위해 가지고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충성혈서까지 쓰죠. 그죠?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혈서까지 쓰죠. 이런 박정희가 시행한 게 뭐다? 새마을운동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문경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만중군관학교 가서 일본 육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황군 장교가 되는 거죠. 그죠? 천황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이 되기 전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때 문경초등학교에서 했던 게 초등학교 이 시기에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저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농촌진흥운동이에요. 학교에서도 다 농촌진흥운동 했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골 때리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래요. 이 사람이 아침마다 그 문경 초등학교 어디 뒷산인가 올라가가지고 새벽 10시에 아침마다 트럼펫을 불어요. 어? 왜 부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리마라는 교장이에요. 박정희를 나무래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잠 좀 자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오히려 교장을 야단쳐요. 뭐라고 야단치냐? 여기 나오죠. 이 긴박한 시국에 게으르게 잠이나 자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매일 저 산에 올라가서 트럼펫을 불고 문경 시민들 깨우려고. 일본인보다도 훨씬 더 일본인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기후를 딱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꼼짝도 못 하도록 만들겠죠. 그렇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아예 국민 시간표까지 짜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기상시간, 체조시간, 식사시간, 출근시간, 조회시간, 퇴근시간, 소등시간, 취침시간, 이게 진짜 박정희 때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전 인민을 상대로. 지가 기획한 대로 인간이 전부 로봇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농촌진흥운동 시기에 이렇게 벌써 앞장서가지고 일본인 노릇을 하고, 더 나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하면요, 학교에 애들이 왔는데 애들한테 수업은 안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뭐 수업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 데리고 병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병정놀이. 다 큰 사람이 23살에 이런 먼 사람이 병정놀이를 하면서 왕년의 골목대장 박정희는 애국나팔을 불며 정복영습을 총지휘했다. 아이들은 애국나팔에 맞춰 씩씩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 노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튀어나온 적들은 모두 죽여라. 내 말 안 듣는 놈 다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박정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요런 걸 남북에다가 딱 세팅 만들어 놓은 게 북의 천리마운동, 남의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끔찍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민주주의 불가능한 나라 돼요. 이게요, 민주주의를 군국주의 체제로, 천황체제로 뒤집기 하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이게. 자, 봅시다. 일본산 국가주의인 노력총동원 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뭡니까? 농촌진흥운동 있잖아요, 그죠? 총동원 체제하고 딱 똑같은 겁니다. 상두입니다. 천리마운동하고 새마을운동도 상두입니다. 남북이 다를 뿐이지. 천리마운동이 56년도부터 됐는데 딱 60년 되는 2016년, 그러니까 환갑되는, 천리마가 환갑되는 해에 갑자기 뭘 하냐 또 하면, 또 북에서는 또 무슨 운동을 하냐면 말리마 운동을 해요. 60이 다 늙은 다 늙은데 무슨 말리마 운동을 해요. 이 말리마 운동하는 이게 정말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볼 때 인민은 뭐예요? 말이에요. 그죠? 말 중에서도 천리 못 다니는 말은 말 취급도 못 받는, 오케이? 그런 체제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956년에 이걸 천리마 운동이나 새마을 운동을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언제 나온지 지켜봐야 돼요. 천리마 운동이 언제 나오냐면 56년도에 나오는데, 이게요, 56년도 8월에 소위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혁명적 종파 음모 책동이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종파 음모, 종파라는 건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사실은 김일성이 반대한 사람,
김일성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지. 거기에 딴지 걸거나 막 딴소리 하는 사람. 이건 다 종파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씩,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일본 천황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종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여하튼 반대파를 북에서도 그죠? 파가 크게 4개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했는 연안파, 뭐 범중국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 쪽에서 독립운동하고 또 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국내에서 그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 박헌영 등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주파라는 이제 김일성 부대 쪽. 이 사람들도 사실은 소련파죠. 그죠? 소련 대위 출신이죠. 김일성이도. 소련군 대위 출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반대, 56년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파를 그해 말까지 완전 숙청합니다. 그냥 시도 없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김일성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박헌영이도 56년도 12월에 처형이 됐다고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뭐로 뒤집으시고? 전쟁 범죄에 뒤집으시고. 미국 스파이다고. 그래서 만주파가 권력을 독점하고 그때부터 김일성 독재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됐겠죠. 이제 반대하는 놈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시행하는 게 뭐다? 천리마 운동입니다. 전 인민을 천리마처럼 휘몰아가는 겁니다. 말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채찍질 휘두르면서 이리야 하는 겁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그래서 이것도 그죠? 북에서 저 일본에서 하는 이 뭡니까? 농촌진흥운동 만들어요. 이것도 노력갱생운동이에요. 자력갱생운동이에요. 똑같아요. 국가에서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뭡니까? 노동 현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하나 무모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천리마 운동입니다. 그래서 강선제강소란 데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59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천리마 운동이 공장, 기업체, 농장, 학교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이 되면은 천리마 직장운동, 천리마 공장운동, 천리마 천리마 칭호 쟁취운동, 천리마 영예상 쟁취운동, 이런 식으로 막 전 인민을 천리마 운동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1972년도 헌법에서는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가주도, 말하자면 노력 총동원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요 70년부터 돼요. 시작하는데 이것도 보면요 69년도 삼성 개헌을 합니다. 9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 헌법상으로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을 없애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죠? 여하튼 삼성 개헌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 독재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거기에 제일 위협이 됐던 게 누굽니까? 김대중이죠. 그죠? 그래서 71년 대선에서 엄청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 박정희가
되면은 총통으로 간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래서 삼성 개헌을 하고 박정희 독재 체제가 구축되었는데 이건요, 사실은 박정희는 되고 싶은 게 독재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되고 싶은 건요, 일본식 천황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름만 천황이 아니고 히틀러 같이 힘을 가신 천황, 실질적인 천황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담아놓은 책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이에요. 여기서요, 자기는 두 가지를 하겠다 그래요. 자기의 이 혁명 과업을요, 두 가지로 딱 꼽아요. 뭘 바꾸느냐고 하냐. 하나는 국가를 바꿔야 된다. 그 미국식 국가주의, 서양식 민주주의 이건 안 된다. 미국식 그 서양식 민주주의 이건 안 된다. 이건 조선 사람은 폐야 말을 듣지.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나라가 산으로 간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죠? 특히 어디 사람들이 많아요? 경상도 사람들. 내버려 두면 산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식 천황 국가로 개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도 거기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된다. 각자 개성이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따구 소리가 입에서 절대로 못 나오도록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인간, 끽소리 못하는 인간, 만인 일색의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인간 개조론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도 개조하고 인간도 개조해가지고 천황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영원한 천황이 되겠다 하는 것을 딱 글로 써놓은 것이, 그걸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글로 써놓은 것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1963년도에 쿠데타 하고 나서 2년 후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일로 가자면은 이 사람이 독재 삼선으로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천황의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한 게 뭐냐? 그게 새마을운동입니다. (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농민관계기관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 자주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새마을운동이 연구되기 시작하고 그해부터 이제 그해 한 10월부터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박정희 명령 한마디에 나라가 완전히 막 글로 다 가버리잖아. 일사천리로 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70년 10월에서 71년 6월까지 겨울에 농촌이 좀 한가할 때죠, 그죠? 그렇죠? 그때 전국에 33,267개 이동, 이게 전부예요. 에다가 말마다 다 뭘 내려보내냐 하면은요, 시멘트 335포대씩 내려보내요.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놓고 이것 가지고 너희 마을에 필요한 사업 다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죠? 지붕, 시멘트 가지고 뭐 이게 지붕 개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지붕 개량, 도로, 상도 사업 이런 걸 하는데요. 이걸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서 완전히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이 중에는 많잖아요, 그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말하자면 국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노동력을 부역 노동으로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조선 왕조 시대예요. 그렇죠, 그죠? 조선 왕조에도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부역,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노동하는 거, 그죠? 공짜 노동. 왕이 이제 명령, 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공동체나 국가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군역이 있죠, 그죠?
군대 가가지고 이제 총 들고 나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누가 주권자예요? 왕이 주권자죠. 그죠? 그러면 인민은 뭐예요? 주권자의 명에 따라서 국가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조 시대는 그렇죠. 그죠? 왕이 주권자고 여기는 인민은 의무자죠. 이게 뒤집어진 게 뭡니까? 민주주의죠. 그죠? 민주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시작되는 민주 대혁명입니다. 여하튼 이 마을을 지붕 개량한대요. 이 지붕 개량 해가지고 초가를요, 양철 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이건 참 심각하죠. 그죠? 이 성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때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 성면 가지고요, 이거 불에 안 탄다 하면서 거기에 고기 구워 먹고 이랬어요. 그거 어디다 됐겠어요, 그 사람들. 여하튼 이 마을 단위의 집단 노동, 집단 부역 노동, 그러니까 무상 노동입니다. 그죠? 국가가 동원해가지고 국가의 일을 시킨 거죠. 딸랑 뭐 주고? 시멘트 몇 포 주고.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 운동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봅시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전국 33,000개 마을에 다 하고, 새마을 가꾸기 교육, 이건 전국의 읍면장 다 하고, 내무부 새마을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역개발 담당관, 도시개발관, 농촌개발관, 주택개량관실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부처에다가 새마을 전담부서, 농수산부, 상공부, 문교부, 그 다음에 심지어 농협중앙회까지 새마을 전담부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과 그래가지고 이것도 특별시, 직할시, 뭐 도시, 군, 구 이런데 전부 다 만들어요. 새마을과. 말하자면 이게 새마을 국가예요. 새마을 국가. 그러니까 인민동원 체제가 구축된 거죠. 그죠? 제 말 이해됩니까? 이건 노동력 국가 총동원 체제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딱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가 노동력 총동원 체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새마을 운동, 이때는 새마을 운동 빼고 얘기가 안 될 정도예요. 반공 빼면 얘기 안 되고, 그죠? 새마을 운동 빼면 얘기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역 새마을 운동, 부녀 새마을 운동, 직장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새마을 청년 운동, 새마을 체육 운동, 새마을 금고 운동, 학교 새마을 운동. 북한의 그 뭐 천리막가 쭉 나오는 거 똑같죠? 그렇죠, 그죠? 이 둘 다 핵심 뭐다? 국가의 노력 총동원 체제다. 호라리기만 불면 다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제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노력 총동원 체제다. 이게 목적이 뭐냐, 그럼? 목적이 뭐냐? 이걸 하게 되면은 국가와 인민의 관계가 탁 뒤집어져 버립니다. 국가와 인민의 관계가.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헌법에는 다 노동권, 기본권, 주권 다 인정해 놔놨죠. 근데 그러니까 법에는 다 명시되었으니까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걸은, 간판은 내걸어 놔놓고 실제로는 그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이 국가 동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헌법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는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죠, 그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건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데 집단 부역 노동을 하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 헌법 파괴 행위죠. 그렇죠, 그죠? 근데요, 거기요, 새마을 운동 뭐 완장 하나 차고 뭐 하나, 뭐 모자에 하나 덮었으면 그게 대단히 벼슬인 줄 알고요. 그걸 또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거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노동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주권자를 대상화합니다. 주권자를. 다시 말해서 주권자는 주인이죠. 그죠? 자기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결정권자죠. 그죠? 그렇죠.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가가 명령하면 따르도록 만드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에서 국가 이런 관계에서 이런 관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사람을 아예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에? 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말로 만들어가지고 말한테는 뭘 사용합니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 그죠? 주인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찰리마 하면은 표창 주고 말이죠. 못한 놈은 뭐 징계 주고. 그러니까 노동이 완전히 국가 통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주권자죠. 그죠? 헌법상 주권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뭐로 만드냐면 왕국시대의 이 민이라는 건 뭐냐면 문맹자를 말합니다. 문맹자인데 의무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걸 또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하니까 국가가 명령한 대로 따라가고 국가에 대해서 조용조라는 흔히 그 조용조라 그러죠. 그죠? 이 의무를 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무가 더 있죠. 왕에게 절대 충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렇게 상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남북은 아직도요. 남쪽은 민주화가 많이 돼 있다 하지만은 아직도 이 왕조 시대에서 못 크게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군역입니다. 국토 방위의 의무는 누가 져야 돼요? 국가가 져야 돼요. 주권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 군역을 지어놨죠. 그 있잖아.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가지고 그 군대 문화를 체험한다는 건 너무나 참혹해요. 그래서 이래 되면요. 이런 노력 총동원 체제 하에서 어떻게 싹 사람의 그죠 마음까지도 싹 바뀌어 버립니다.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게 관행화되죠. 일반화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를 장악한 놈이 결정을 하죠. 그러면 주권자가 누구로 바뀌어가요? 인민으로부터 최고 지도자로 싹 바뀌어 나가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고래 바뀌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주도 동원 체제가 구축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따르고 하는 이게 생활화돼 버리고, 이게 한 몇 년, 10년쯤 유지돼 버리면요, 체질화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인간이 돼 버려요. 왜? 명령을 듣는데 익숙해지고 명령에 저항하는 건 곧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 침묵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 되면서 주권자에서부터 뭐로 돼요? 주권자로부터 황국 신민으로 되고, 황국 신민에서 짐승으로 되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되는 뭐가 됩니까? 로봇이 되는 겁니다. 시킨 대로 다, 주입시킨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로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첫 과정, 그것이 천리망 운동이고 새마을 운동이다. 그래서 김일성과 박정희가 이제는 정적이 거의 없는 독재체제를 구축해 놔놓고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노력동원체제. 말하자면 전 인민이 그 국가 또는 지도자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민주공화국은 무너져 버리죠. 민주국가는 무너져 버리죠. 더 이상 조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죠?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천리망 운동과 새마을 운동을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일본식 천황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동원체제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호루라기만 불면은 쫙 다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 다음에는 거기다 뭐만 쥐어주면 됩니까? 총만 쥐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됩니까? 군사동원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니는 이등병, 니는 병장, 니는 장교, 이래 만들어. 최고 사령관은 누굽니까? 김일성과 박정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노력동원체제를 군사동원체제로 전환합니다. 우선 노력동원체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천리망 운동, 새마을 운동이죠. 그죠? 근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박탈해가지고 자립적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박살내버리죠. 북이나 남이나 똑같습니다.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노동자는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국가의 대상이 되겠죠. 동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이제 노력동원 체제를 군사동원 체제를 전부 그 군인으로 사실상 군인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북에서는요 천리망 운동이 일정하게 성공하자 바로 뭘 하냐면 4대 군사노선카는 여러분 들어봤죠? 4대 군사노선. 그러니까 국가를 아예 이 병영국가로 만들어, 군사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이름은 국방국가라 그러기도 하고, 군국주의 국가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릅니다만은 병영체제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4대 군사노선,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 이래가지고 국가 전체를 병영체제로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령관의 명령 한마디면 쫙 움직이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자, 천리망 운동이 뭐냐? 고리로 가기 위한 길 닦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은 뭐냐? 새마을 운동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70년대 초에 바로 박정희는요 군대 출신이잖아, 군인 출신이잖아, 그죠? 물샐 틈 없는 안보 체제를 구축합니다. 소위 물샐 틈 없는 안보 체제. 여기도 전인민의 군인화입니다. 전인민의 군인화. 그래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도 교련이 좀 있었어요. 고학년에. 그러니까 여하튼 중고등학교는 확실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교련, 그 다음에 군에 가면 현역, 여자도 했어요. 그 다음에 군에 제대하면 예비군, 예비군 마치고 나면은 민방위, 이래가지고 전부 군사체제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국가가 호루라기 한번 불고 사이렌 한번 울리면 쫘르륵 딱 움직이게 돼 있죠. 이런 병영체제의 길을 닦아준 것이 뭐다? 새마을운동이다. 이런 군사동원체제의 결과 병영국가가 되고, 이제 이 사회는 군대식 명령체계가 관철되겠죠. 그렇죠. 상명하복은 있을 수 없죠. 영창가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최고 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인민은 헌법상에는 주권자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권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동원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국가는 그 이름, 간판은 뭐로 걸어놨든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걸어놨든지, 대한민국으로 걸어놨든지, 사실은 이건 국가주의 체제다. 지독한 국가주의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일성과 박정희는 여기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어이 천황의 지위에 올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있죠. 72년에, 그죠?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요, 김일성과 박정희, 이건 박정희가 좀 주도를 했어요. 박정희와 김일성이 한민족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마치 남북이 평화롭게 화해를 하고 금방 통일이 될 수 있는 듯한 엄청난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문재인한테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제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전번에 얘기했었죠. 네? 미국 국방장관이가 만나가지고 일본이 수출분 규제를 하고 한국의 안보를 한국을 신뢰할 수 없어서 수출을 안 한다는데, 그런 나라하고 지소미아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쇼거든요. 쇼인 건 눈이 보여요. 이래 되는 건 뻔한 거예요. 쟤들이 이제 사기치는 게 보여요. 있잖아요. 사기치는 게 언제 들통났냐 하면요, 10월 6일 날 미국의 스틸웰이라는 국무위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김현조이, 이 지소미아를 관장하고 있는 김현조이를 만나고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기사화된 게 있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이미 다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건은 그죠? 미국이 마치 있잖아, 그죠? 거대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양보하는 것처럼 하는 있잖아, 그죠? 쇼를 벌인 겁니다. 이런 게 쇼거든요. 7.4 공동성명 해가지고 남북 평화는 확고하고 이제 통일의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 엄청 들떴어요, 그때. 이렇게 잔치판을 벌여놔놓고 뒤에 가서 하냐 하면은 풍년사업 그래가지고 북은 남쪽에서 이제 풍년사업을 하는데 풍년사업의 일환으로 7.4 공동성명을 북에 제안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북은 김일성이 네 거 해라. 남은 내 거 할게. 우리 둘이 평화통일 쇼를 해가 한판 벌려가지고 각각 이걸 우리 둘의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짝짝꿍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7.4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요. 이 둘이가 원래 있잖아.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그죠? 상대의 존재가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적대적 공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독재가 뭘 조금 어려움이 독재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독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남쪽에서 탁 쳐줘요. 북파 간첩 이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실미도 사건 그 사람들 올라가가지고 북한에서 막 개판 쳐줘요. 그러면 김일성이는 막 그 며칠 두드려 잡고는 언제 또 막 민족의 영웅 노릇하는 거예요. 또 이 뭐예요? 청와대 기습 공격한 거 있었죠, 그죠? 김신조. 그것도 그죠? 딱 그런 식으로 서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도자 소리가 저절로 독재 체제를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되면 그렇죠, 그죠? 저런 야만적인 적 앞에서 우리가 분열되면 안 돼.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에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그 뜻에 따라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근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돼. 냉전체제가 무너져.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서로 이용하는 게 안 되잖아, 그죠?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좀 친해라. 오히려 화해해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있잖아, 그죠? 화해하긴 해야 되는데 해뿌리면은 진짜 해뿌리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설당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통일 그 다음에 주적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김일성 체제나 박정희 체제나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30년 몇십 년 해먹은 게 뭐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둘이들이 딱 짠 게 뭐냐 하면은 7.4 공동성명입니다. 그래서 그 짰는 표시가 어디에 나오냐면 통일의 3대 원칙 하면서 나오거든요. 7.4 공동성명에 하나는 자주적으로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를 얘기해요. 이 자주평화까지는 맞아요.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뭐 미국 놈이 누구 통일해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주적 힘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하게 될 거면 이 대가가 너무 크죠. 그렇죠. 통일이 되더라도. 그럼 통일이 되더라도 좋은 나라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좋은 나라 안 될 것 같으면 말하고 통일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 대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민족 대단계를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 간섭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서로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자 이 얘기입니다. 김일성하고 박정희 사이에. 이게 사기예요. 민족 대단계라는 게 사기예요. 이게 그죠? 파시즘의 기반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하고 민족주의예요. 그 민족주의를 탁 이용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박정희가. 민족 대단결 가다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죠? 이때 그지 민족 대단결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안 한 게 저끼리 안 했잖아. 그죠? 국민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대원칙은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민족 대단결, 그러면 뭐예요? 일제식 나라가 돼도, 또는 최악의 독재 국가가 돼도 통일만 되면 되나? 아니잖아요. 그런 통일을 왜 미쳤다고 해요? 통일은요, 반드시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적당한 이름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돼요. 진짜 보장돼요. 이건 거짓말 말고 그냥 명문으로만 이름 이 헌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장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당제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정당을. 그죠? 그 다음에는 보통선거 보장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권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잘못하면 저는 쫓아내고 딴 정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최소한도 이건 돼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 그거 돼요? 박정희 때 그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민족 대단결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의 핵심은. 그러면서 민족 대단결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자. 서로 도와주자. 독재하는데 서로 도와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게 7.4 공동성명입니다. 이게 통일의 대문서 웃기는 소리예요. 내 말 아무도 안 믿지만은. 역사를 보면 내 해석에 동의 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상둥이 천황 탄생. 그래가지고 7.4 공동성명을 통해가지고 상둥이 천황이 탄생합니다. 북에는 김일성의 유일체제, 남에는 박정희 유신체제. 이게 뭡니까? 국가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최고 지도자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권력이, 슈퍼 권력입니다. 천황이라는 건 슈퍼 권력이죠. 그죠? 국가 위에 올라탄 권력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인민의 지배 수단으로 쓰는 시스템을 천황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위대한 수령이 되고 남에서는 우리의 영도자가 됐죠. 자, 김재규. 여기에서 김재규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천리마을 운동과 새마을 운동은 천황체제로 가는 길이다. 첫 출발점이다. 말하자면 천황체제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코스를 볼 것 같으면 노력 동원 체제. 전부 사람들을 일 시키는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부역 노동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딱 짜고 거기다가 뭐만 쥐어주면 총만 쥐어주면 군사 동원 체제가 되죠. 그렇죠? 그 국가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천황이 되죠. 그렇죠? 이 코스로 간 겁니다.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그래가지고 둘이 딱 짜고 7.4 공동성명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 천황 체제라는 건요, 천황과 황국신민 체제입니다. 황국신민. 그러니까 천황은 뭐냐면 국가 위의 존재죠. 그래서 저거 따나 극존칭으로 부르는 게 뭡니까? 하늘 임금이다. 천황이죠. 그죠? 하늘 임금은 그 뭐예요? 죽은 놈이에요. 살아있는 놈이 어떻게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천황은 절대자예요. 그래서 주권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신격화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천황교가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천황을 숭배하는. 그 다음에 국가는 천황이 인민을 통치하는 도구입니다. 이때 국가는. 우리의 국가가 아니에요. 천황의 국가예요. 에? 인민은 뭐냐 하면
국가가 아래에 존재하는 천황이 통치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무가 뭐냐면은 황국 시민으로 황제 나라의 천황 나라의 신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무가 하나는 절대 충성, 하나는 아까 얘기한 부역 의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짊어지는 겁니다. 이 천황체제는 반드시 천황교 전체주의로 가게 돼 있겠죠. 이래 되면 전체주의 딱 호루라기 하나면 쫙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딱 떼가지고 뭐 근면, 금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그건요 중고등학교 학생 그 시험 칠 때 외우는 수준의 이해이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세트로 이해해야 돼요. 세트로. 응? 아까도 얘기했죠. 새마을운동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는 노력총동원 체제고, 이게 군사총동원 체제로 가고 천황체제로 가는 첫 길이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세트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기억에, 그죠? 새마을운동 하면 박정희, 유신체제,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그렇게 사명 띠고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천지에. 그 다음 국기에 대한 충성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가는 거. 이게 전부 가미가제다 하는 얘기를 했죠.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게 뭡니까?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 맹세입니다, 이게. 이걸 언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다 하죠. 이번에 내가 고등학교 이 50주년 졸업 50주년 됐다고 모임인데 오락오락 해서 갔어요. 갔더니 아직도 국민의례 하고 있어. 나 안 일었었어요. 그거 왜 이랬어요? 난 국가에 충성 안 해. 저 국가는 내 나라야. 인혁당 사법살인, 긴급조치, 새마을기, 이런 게 전부 하나의 세트입니다. 새마을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새마을을 딱 띄가지고 이해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 칠 것 같으면 일본 제국도요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요. 김재규. 일본은요 아직도 천황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한 70%, 80%가요 천황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천황한테 대들거나 뭐 비판적인 얘기하는 건 그거는 뭐 못 견뎌요. 문희상이가 헛소리 한번 했다가 문희상이가 전범의 아들이다 했다가 일본에서 혼났죠. 문희상이 영 신통찮은데 그거 한 잘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일본도 그죠. 미국이 손놔버리면요 일본은 군국주의로 바로 돌아갑니다. 미국 때문에 억지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 백성들은요 민주주의 할 수준이 전혀 안 됩니다. 조선, 북쪽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천리망 운동이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죠? 천리망 운동 통해 가지고 군국주의 체제, 4대 군사 노선 가고 그다음 천황 체제로 갔잖아요. 그죠? 대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수령교가 지배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령교의 최대 명절이 뭡니까? 태양절. 태양절이 뭡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날. 그래가지고 권력도 3대 세습하죠. 신의를 3대 세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만 집단 체조를 하죠. 이게 전체주의의 한 세계 최고의 경제 이론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부마 항쟁이 일어나자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알 2방으로 죽여버렸죠. 이게 제가 얘기한 탕탕혁명입니다. 그죠?
이 탕탕혁명으로 인해서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 민주화의 대도로 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김재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한국의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 딱 한 사람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서슴없이 김재규를 꼽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근데요, 박정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향수가 죽고 나서 그것도 한 20년 지나가지고 박정희 향수가 막 쏟아나기 시작해요. 김영삼 말기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화가 되고 요즘은 박통교로까지 되죠. 그죠? 태극기 부대. 김영삼과 박정희 향수. 김영삼이는 사실은 김영삼은 반드시 재평가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한국 국가를 민주화하는 데는요, 김영삼이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하나회 없애버렸잖아. 5.16 쿠데타 그랬잖아. 전두환 노태우 감옥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김영삼은 5.16은 분명히 쿠데타다.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 하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93년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건 계속 쿠데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말기에 가면은 김영삼이 말하자면 정치적 성공을 못했어요. 뭐 때문에? IMF 위기 왔죠. 그런 물에 민생 파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막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요,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냉엄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부정적인 건 또 그 나름대로 비판을 하고. 김대중도 그죠?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박정희 향수가 나왔을 때 그걸 차단해야 되잖아. 자기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면. 그렇잖아, 그죠? 그걸 오히려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부활하는데 앞장섭니다. 김대중이. 그래서 박정희가 김대중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박정희를 찬양하고 박정희는 우리 민족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다. 그래가지고 근대화를 이룩했다. 그래서 내가 그 피해자이지만 나는 그를 용서한다. 이래요. 아니, 그거는 쿠데타가 자기가 용서한다고 된 일이에요. 유신체제가 자기가 용서한다고 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공사를 구별을 못해. 왜 자기가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마고 해요. 그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당연히. 법의 심판 아니면 최소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너무 잘못 갔어요, 김대중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 되는 목적에 모든 것을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거꾸로 가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기념사업 하는데 200억 원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래요. 조건은 좀 달랐지만.
극단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한데 거기에서도 명예회장이 됩니다. 이게 99년 7월 26일 대통령 되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죠? 오늘 총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으로 신현악 전 국무총리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망라했어요. 유명인사들. 그러면서 이때 와가지고 김대중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던 거 전자를 빼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만. 현직 대통령도 안 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김대중이 그죠? 권력에 환장했다는 소리를 대통령병 환자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박정희 향수와 신화. 박정희 향수가 그죠? 왜 나왔냐 하면요. 김영삼 정권 때부터는 진짜 민주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진짜 민주화를 해야 되잖아. 국가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근데 민주화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유화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죠? 강자한테는 자유화가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요. 삼성이 자유화한다 것 같으면 삼성이 노동자들을 막 자를 수 있는 거라. 군사정권에서 막 못 잘랐어요. 삼성에서 그죠? 거의 자르지를 못했어요. 군사정권 때요. 군사정권이 못 자르게 하면 못 잘라요. 그래 거의 종신고용제였어요. 군사정권 때는. 근데 자유화를 하면서 정리해고를 허용해보니까 지금 멋대로 자를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좋아요? 군사정권이 좋아요?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사정권이 훨씬 낫잖아. 그래 자유화만 하면 저거 좋은 것만 한 거예요. 저거 좋은 것만. 그 다음에 자유화가 있으면 반드시 평등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노동자한테도 권리를 대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등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같이 살기 위한 연대의 어떤 공존의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건 거의 안 했어요. 그러나 재벌 지금 멋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 1%가 독점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똑같이. 그 민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민중이 국가보안법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민중의 입장에서 생활하면 돼. 생활하고 병원 다니고 애들 학교 잘 보내고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어. 훨씬 힘들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민주화 정권도 누구 편입니까? 재벌 편인 겁니다. 그 짓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양극화가 되고 민생이 공격에 처하게 됐다. 민생이 악화됐다. 그런데다가 조갑제 등이 이제 박정희 관련 책을 냈는데 조갑제의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래가지고 그게요 박정희 향수를 확 불러일으켰어요. 저들 말이야 민주화한다 해놔놓고는 저거 좋은 거만 하지 우리 좋은 건 하나도 안 해 말이야. 우린 더 힘들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때 내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정희보다는 전두환을 더 좋아했어요. 대구 사람들이. 전두환 때 깡패 있었나? 물가 안정돼 있지. 경제 좋지. 그때 진짜 살기 좋았다 이렇게요. 이래 되면서 박정희 향수가
박정희 신화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근대화 혁명가다. 경제의 영웅이다. 한국 현대를 만든 위인이다. 이렇게 재평가되어 버린 거예요. 민중에서. 그것도 그죠? 저 위에 뭡니까? 교수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민중은 자유와 민주화를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더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요, 박정희 향수 이게 뭐냐면 민중의 SOS거든요. 나 정말 살기 어려워. 나 좀 살려줘. 이게 아우성이거든요. 거기에 정치권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SOS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민주화운동 했다는 인간들요 하나도 부응 안 해. 전부 적은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그래서 박정희가 그저 이런 민중의 SOS에 정치 종교의 구세주로 등장한 거예요. 이건 또 뭐 나중에 정치 종교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래 되면서 서서히 박정희와 새마을기가 성역화되고 성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언론인, 정치인, 운동권도요, 박정희 신화 앞에서 전부 굴복해요. 전부 깨갱이에요. 내가 이 시대를 내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운동권도요, 토론에 가보면 박정희가 옳지 않았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박정희를 하나도 못 넘어서 어떡해. 알아요, 저도. 그래 되면서 새마을기도 이제는 누구도 못 내리는 거예요. 네? 내리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정치인은 표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안 하고 김영삼이는 오히려 김대중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편성했죠. 그죠? 저기는 문재인은 거기 참배까지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차 이제 정치 종교 박통교로까지 박정희 대통령교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요거는 뭐 생략하도록 합시다. 실사굿이 박정희 신화 타파 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신화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어요. 몰라주지만. 왜? 언론은 그죠? 그런 보도를 했다는 온갖 공격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판매 부수에 지장이 있죠. 그죠? 정치인은 표 떨어지지. 그렇게 전부 입 다문 거예요. 이제 맨 앞에 섰던 게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지금도 있죠, 그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아리까리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0년도 12월 5일 날 박정희 실정백서, 그건 내가 오늘 가져올라고 하다가, 응? 그러나 역사가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는 간행물을 냅니다. 이게 첫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백년전쟁하는 영상을 두 개 올리죠. 그죠? 이승만 편, 박정희 편.
이게 뭐 어마어마히 봤죠. 몇백만 봤죠. 이게 말하자면 그 박정희를 재인식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그 재평가한데. 그래서 이걸 또 방송통신위에서 제재를 하니까 지금 이제 1심, 2심에서는 제재가 타당하다 했는데 이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100년 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게 당연하지. 아니 비판을 못하기로 하면 되는가? 다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저도 나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 4월 19일 날 이 책은 써놓기는 2000년도 말쯤까지 말되기 전에 다 썼어요. 썼는데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제목을 뭘 하면 사람들한테 조금 어필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딱 알몸 박정희라고 정하고는 이제 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신경을 써가지고 출판사 내주려고 하는데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출판사 차려가지고 냈는데 4월 19일 날 4.19에 맞춰가지고 냈어요. 박정희가 4.19를 뒤엎은 놈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요 201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박전쟁, 대한민국 대 박정희의 전쟁,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세력은 세력하고, 그죠? 그 다음 박정희식으로 천황체제로 가려고 하는 세력, 이 세력 사이의 전쟁, 그 거대한 전쟁이겠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이 박정희 가지고 15강의를 했어요. 다 1시간, 거의 1시간 넘는 영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딸까지 칠푼이 수령의 탄생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김재규의 1인혁명, 극소수 민주혁명,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찾아가는 탕탕제를 아십니까? 1, 2 두 개 올렸고. 그래서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2년 대선 때, 그죠? 탁 대선이 박근혜 되는 거 보고는 야, 언제는 됐다 싶었어요. 뭐가 됐다 싶으면 박근혜 쟤는 언어로 봐가지고 도대체 무지한 애야. 무지한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쟤는 나라를 완전히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가 다 깨부술 거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신화를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뿐인데 마침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칠푼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은 박정희 신화를 깨부수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죽은 박정희를 살려놔 버렸어요. 참 어기 맥혀요. 어기 맥혀. 그래서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한 걸로 봐서 새마을기에서 새마을기를 내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까지 제 얘기로 봐서, 그죠? 일제 잔재를 털어내는 것, 천황체제를 거부하는 것, 박정희를 거부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거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적 기교체다. 새마을기 내리고 세월기 올린 것이. 새마을기 대신에 세월호기, 이재명과 함께한 성남의 세월호 천일,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2014년 5월 1일부터 올렸다 한 얘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이제는 한 3년 9개월, 3년 좀 넘게 올리고는 대통령 정부 믿고 세월호 길이 내릴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평창 올림픽 지금 해가지고 시청 광장에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를 올리고 이제 세월호 길은 내렸어요. 세월호는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문재인한테 기대한 거죠. 그것도 참 나이브하다고 봐요, 이재명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런 건지, 그 충돌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요. 요즘 제 동영상 중에 새로 좀 사람들이 보는 게요. 세월호 악마는 따로 있다 하는 그 좀 많이 봐요. 꾸준히 봐요. 세월호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다? 문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응?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도 세월호기를 다시 개항했어요. 근데 작년 8월에 저거 됐잖아요. 그죠? 저 뭐예요? 지사가 됐잖아요. 작년 6월에. 그렇죠. 2018년 6월에 경기도 지사가 됐는데, 그 이듬해 4월에 올렸으니까 한 10개월 후에 올린 겁니다. 그죠? 이거는요,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겠다고 올린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재명의 속뜻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세월호 길이 해결한다고 했잖아. 세월호 문제. 근데 해결된 거 있어, 진짜? 안 됐잖아. 제대로 해. 이런 마음을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이재명 지사 군사정권 잔재지우기 드라이브, 새마을기 국가개항돼서 퇴출했다. 이게 새마을기는요, 70년대 군사정권 당시 새마을운동 정신을 홍보하고자 만들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년 관공서 개항을 의무화했으며 94년 이후부터는 각 기관의 자율에 따라 개항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이재명의 말로는 자기가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 됐대요. 됐는데도 그 변호사 길로 가게 된 거는, 판사 검사가 되면은 세마로 개항되는 데 있잖아, 그죠? 그 군사정권 수하가 된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그 길은 싫다. 그래가지고 변호사의 길을 갖고, 또 인권 변호사 운동을 하고, 또 성남시에서 그 시민 운동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민 운동을, 그죠? 가장 격렬하게, 변호사 티 안 내고, 변호사들 티 내는 거 많아요. 이름만 잔뜩 걸어놔놓고 실제로 하는 건 없고, 명망만 얻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리 하나 생기면 그건 속 들어가고, 그치, 잘해요. 그런 생각 진짜 없이 이 사람은 자기 온 힘을 다해가지고 싸워요. 그러다 이제 구속도 되고. 제가 볼 때 박정희 이후에 한국에서 진정으로 박정희를 뛰어넘은 최초의 정치인이다. 그것도 박정희를 뛰어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그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지행합일이에요.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말과 행동이 같아요. 요즘 좀 이상해졌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서 지행 합의를 하게 되면은 박정희를 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은 민주주의를 알면은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행 합의라면. 실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곳곳에 꽃피어 있어요. 아니죠. 헌법에는 있고 하지만은 곳곳에 온갖 갑질, 온갖 조폭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관공서에 그 기업, 학교 할 것 없이 전부 조폭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행 합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조폭적, 그 뭐예요? 교사가 학생을 두드려 팼는데도 가만 맞고 있고, 그지? 끽소리도 못 하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죠? 학교 민주화 운동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은 민주혁명가예요. 근데요, 사회주의 혁명, 무슨 혁명, 그 대단히 많은 혁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민주혁명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새마을기와 세월호기. 이거는 거의 극과 극이에요. 새마을기는 구체제, 박정희 체제, 유신 체제, 병영 체제,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주의 사회, 더 나아가서는 전체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깃발이 세월호입니다. 이건 특히나 일본의 잔재죠. 그죠? 일본이 조선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을 그대로 뺏긴 게 뭐다? 새마을운동이다. 그래서 박정희는 독재자이고 끝내 천황위에까지 올랐죠. 국가 유신체제가 천황체제입니다. 유신체제는요, 국가 위에 박정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제에 대해서 민주화 정권도 감히 거부하거나 손을 못 댔다. 최고로 잘한 게 김영삼이가 구테타다고 한 거다. 그게 최고다. 근데 세월호기는요, 구조를 외면한, 화면 보면 구조를 외면하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외면한 국가에 대한 강렬한 분노와 거부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를 구원하는, 그 주권자, 사람들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결의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이거 나서겠어요? 세월호 운동에. 안 나서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민주주의, 주권자주의, 인간 우선, 이런 열망이 들어가 있는 열망의 상징이 세월호기다. 이래 보면 됩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건 어마어마한 민주화 공로라고 얘기를 했죠. 최고의 민주화 공로라고 얘기했죠. 근데 박정희의 정신마저도 거부하고 뛰어넘는, 완전히 뛰어넘는 최초의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나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요, 내가 나온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나온 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인데
그게 일제시대 때 뭐냐 하면은 저거예요. 대구사범학교예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요, 박정희, 향수, 신하, 박통교 전부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고 아무도 안 해요. 전혀. 단호하게 맞서요. 그 다음에 일제잔재, 국가주의, 정체주의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월호 사건 때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천황체제라는 게 그죠? 상명하복이고 약육강식 체제거든요. 강자가 다 이 뭐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안 되면 조지고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강자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 사람이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 용어가 뭡니까? 강자의 횡포와 폭력과 일방통행을 거부하고 강자도 사회의 한 성원이 돼. 법을 지켜. 더 이상 폭력은 안 돼. 이게 뭡니까? 억강부약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억강부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런 거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은 확고하다.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세월호 사건을 보고는 불과 보름 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장으로 있는 성남시청에 새마을길을 내리고 세월호길을 올린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양심 행동 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비굴할 수 있어요. 엉터리 짓 할 수 있어요. 김대중이도 행동한 양심으로 살았지만은 박정희한테는 행동한 양심 아니었어요. 그냥 편승하고 이용하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볼 것 같은 지행합일이죠. 그죠? 지행합일. 민주혁명의 지행합일 민주혁명이다. 혁명적 깨달음. 국가주의는 안 된다. 전체주의 안 된다. 이거 사람 잡는 거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 민주주의를 끝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게 그냥 머리로만 그런 게 아니고 감성도 굉장히 예민해요. 나 이런 상상을 못 했거든요. 뭐냐 하면은 세월호기가 그 구체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금방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나는 그 시대를 오히려 내가 이재명보다 나이가 한참 많거든요. 한참 많으니까 나는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 그런 사람도 새마을길을 꺼내린다는 발상을 못 했는데 이 사람 다 꺼낼 거잖아. 그 민주적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주권자를 구하는, 보호하고 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월호기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국가는 의무체고, 이제는 민주주의, 주권자주의, 인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촛불혁명 때 첫 시위에서 뭐라 그럽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박근혜는 머슴이다. 우리가 명령한다. 돌아가라. 하잖아요. 자기가 대신 다 해보는 건 안 되지만 여하튼 그런
그런 은수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새마을호기를 내리고 세월호기를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세월호 투쟁의 맨 앞장을 섰는데요. 세월호 투쟁에서도 제일 앞장을 섰는데 진짜는 뭐냐 하면요. 세월호 그 의혹이, 그죠? 뭐, 저기하고 유병형하고 관련돼 있다. 그 회사 이름 뭐예요? 그 회사하고 관련돼 있다. 그건 다 헛소리예요. 국정원하고 어떤 관계되는지, 국정원하고 관계돼 있다고 이 사람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 헛소리를 다는 아니지만 헛소리를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기 때문에 촛불 리더로 나올 수 있었다. 이건 그냥 그때 아침에 웅변 잘해가지고, 또는 그때 마침 때가 맞춰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29일 날 갑자기 이재명이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는데, 새마을 운동 새 가치는 생명, 평화, 공경이다. 새마을 운동 과거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새마을의 길을 꺼내렸던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하고 새마을을 찬양하고 왜 갑자기 왜 이럴까?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